자, 이번에 뭐 한자성어를 이렇게 뭐 사자성어 내겠다고 한자성어 내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선전포고를 한 학교이지만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면 시험 어떻게 나올까? 어렵게. 아니야, 쉽게 나와. 뭐만 알면? 뜻만 알면. 근데 우리 뜻 아는 게 힘들지? 자, 뜻 아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자, 제가 여기 한자 성어를, 사자성어를 네 글자인데 이걸 두 글자, 두 글자씩 나눠놨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거 네 글자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글자씩 끊어서 외우면 돼.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이거는 그냥 끝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 해오는 건 아니고 한 주 동안 우리 다음에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두 글자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알겠죠? 이 글자만 우리가 해독이 되면은 그냥 얘는 해석이 끝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자 자격증이 한 2급 정도까지는 따놨거든. 우와, 난 6급인데. 6급이야? 저 아래 있네. 저 아래 있네, 6급이면. 한 2급 정도 따놓고 나다 보니까 또는 내가 이제 한자를 나는 어려서부터 했거든. 한문을. 한자뿐만 아니라 한문을. 근데 한문의 구조가 요 두 글자 구조야, 사실. 서술 해주고 목적어 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야. 술보 구조, 술목 구조. 그래서 이 구조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글자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자, 요런 지라는 글자 요렇게 생겼어. 요런 지자, 요런 지자. 어조사, 그래, 어조사 누가라고 했니? 어조사. 그래, 어조사의 의미가 뭐야? 조사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요. 맞아요. 어조사 지자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뭐뭐의, 이렇게 의 해석하면 돼. 뭐뭐의. 자, 요것도 기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뜻만 공부하면 돼. 알겠지? 네. 그런 것의 세자가 무슨 단어인지 알면 돼요. 근데 궁금하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자. 기호는요, 말 타다. 그렇지, 말 타다. 타다 기자야, 타다. 자, 어디 탔어요? 호. 호랑이. 호랑이. 자, 호랑이 탔을 때의 새, 기세. 공도의 멈출성. 그러면 자, 호랑이에 tas을 때 기세는 어떨까? 우람해요. 우람합니다. 우람하고 막 갈 수 있겠지? 그런 뜻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못 멈춰요. 못 멈추지? 네. 그치, 여러분들 공부도 이렇게 해야 돼. 기호지세로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응용해서 문제화 될 거야. 이해됐어요? 그 패턴이란 말이야. 전혀 어렵지 않아.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요 글자들만 해석이 되면은 사자성어는, 한자성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는 어디 나오냐? 자, 이것의 뜻을 가진 한자성어를 찾아주세요가 아니야. 중요한 거. 이번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랑 연결될 수 있을까? 이번 시험 범위 우리 머릿속에 쭉 그려져야지. 심청전의 결초보은. 심청가에서도 나오고, 또 삼포 가는 길에서도 무슨 상황에 대해서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 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갈매나무? 갈매나무가 기억났어? 감언이서라는 사람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심청가에서도 오늘 해야 되는데, 심청가에서도 결초보은, 이 은혜는 제가 무조건 갚을게요. 이제 이따가 심청가에서 살짝 나오는 느낌도 있지. 네. 누구에 대한? 부인에 대한. 장승댁 부인. 그치, 장승댁 부인에 대해서 제가 이 은혜는 뭐 이렇게, 그래, 그럼 이 상황을 맞는 한자성어를 고르세요. 이미 정답은 나왔네. 자, 그런 패턴이니까,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되 여러분들이 그 아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요, 두 글자씩 끊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지자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요 지자는 뭐뭐의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의, 뭐뭐의. 그쵸?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가서 공부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 적고 끝낼 거잖아. 아니, 스스로 찾아보면 이건 그냥 기억이 남을 거야. 그래서 두 글자씩만 무슨 단어인지만 독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절대 어렵지 않아. 지리, 요때 지자도 뭐뭐의, 어조사 의자니까, 어조사 지자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중유골이라는 거는, 자, 언중이라는 단어는 뭐니? 언중. 말 안에 뼈가 있다는 다 해석해버린 거잖아. 그치? 다 해석했을 때 말 안에 뼈가 있다잖아. 언중이라는 거야. 말 속에. 그래, 말 속에.
말 속에 유골 뼈 있다. 뼈 있다. 그럼 말 안에 뼈 있다는 건 무슨 상황이니? 뭘 의미하는 거니? 해겨. 뭔가 날카로운 한마디를 했을 때, 그치? 혹은 단어법도 여기에 들어간다. 단어, 어이구 우리 시험 시간인데 막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해. 아유 잘한다. 말 속에 뼈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말 속에 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말 속에 뼈 있다라고 딱 떠올려주면 어느 상황에 이걸 쓸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문제는 나올 거예요. 알겠죠? 어부지리 하는 거 있었나 우리 내용에서? 어부지리? 어부지리는 다 알 거 아니야. 어부지리한 상황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있었던 거 위주로 우리 또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2차적으로 해야 될 거니까 일단 요 단어들 십시일반 우리 십시일반 많이 들었거든. 십시라는 단어가 뭐니? 십시 10개 시가 숟가락이에요. 자 10개의 숟가락으로 한 숟갈씩만 푸면은 밥을 한 숟갈씩만 푸면은 10번 푸면요 또는 10사람이 도와주면 1반일 때 1자는 하나 반자가 우리 햇반 할 때 반자 무슨 느낌이야? 한 그릇의 밥. 그치? 밥 한 그릇. 그러면 자 10사람이 조금씩만 한 숟가락씩만 도우면은 밥 한 그릇이 된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조금씩의 도움이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 아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막 무슨 뜻이다 정확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얘를 쓸 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웠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은 응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로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일단 사자성어는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 무슨 뜻인지 아는 것보다 어떤 단어의 의미에 가진 이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초점은 어디예요?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어느 시험 범위에 우리 어느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2차적으로 공부할 때는 얘 연쪽에 펴놓고 내용 쭉 읽으면서 이거 이 상황이다 좀 이렇게 옆에도 써놓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어서 우리 자 심청가 합시다. 삼포 가는 길 저랑 쭉 했었고요. 심청가 미안해 계속 심청가라고 했네. 심청전인데 심청가라고 내 입에 붙은 이유가 있어. 얘는 어떻게 알았어? 한국에서 신청가 하잖아요. 맞아요. 심청가를 근데 또 다른 말로도 불러요. 수궁가. 아니야 미안해. 일단 심청가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 지금 순간 헷갈렸어. 자 심청가예요. 미안해요. 자 심청전 우리 같이 읽을 건데 자 심청 이야기 혹시 처음 듣는 사람 간혹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 다 들어본 적 있니? 그럼 심청이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야? 이름이 뭐야? 얘 이름 풀네임. 심청. 어떻게 알아서 심청이야? 성은 뭐니? 심. 이름은? 청. 심청이가 이름 아니야? 심청이 이름이야? 다 안 해? 작년에 이거 물어봤는데 애들이 에? 심청이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정재가 중요했어. 성이 또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심씨예요. 아버지도 심씨죠? 신봉사 그래 심씨잖아. 그래서 심청이에게 이게 이름이 아니야. 이게 성이고 이게 이름이야. 만약에 이게 이름이면 얘는 심청이 돼. 심청. 근데 심청이죠. 자 그러면 이게 판소리개 소설인데 판소리개라는 단어에서 우리 한번 유추를 해보자. 심청전이 먼저 나온 걸까? 심청가가 먼저 나온 걸까? 그래? 왜? 판소리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소리는 뭔데? 판소리. 노래로 풀어낸 거. 다 맞아. 지금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죠. 근데 혼자만 있니? 장군집 붙이는 사람. 옆에서 얼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 사람을 고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수가 뭐의 고수가 아니라 싸움의 고수가 아니라 고자가 북고자예요. 북을 치는 사람. 자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가창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가창자.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우린 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을 아니리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두 사람만 있을까? 앞에 누가 있지? 관객들이 있어요. 자, 이게 판소리의 구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 구조는 어디서 왔다라는 거야? 판소리에서 심청전이 왔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들이 보여. 자, 이 가창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야기를 던져주는 마치 누구의 느낌일까? 소설에서는. 해설자. 그치, 해설자, 서술자의 느낌. 맞아. 이 서술자의 역할을 가창자가 해줘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들려주다 보면 그냥 야, 얘 뭐 했다? 오늘 뭐 했다? 오늘 뭐 했다라고 하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게 재미없겠지. 근데 이 가창자의 역할은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줘야 돼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야기를 누가 더 재밌게 해주냐야.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돈벌이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그럼 이야기를 어떻게 재밌게 하냐면 이야기를 쥐락펴락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to be continue. 내일 이 시간에 또 모이세요. 또 모여서 또 얘기를 또 즐겁게 들다가 아이고 이랬을 때 뭐 심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서 마치 서술자인데 이 이야기를 쥐락펴락 아주 갖고 놀고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을 우리 소설에서 배웠던 개념이 있을걸? 자,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뭔가 풀어낼 때 오케이, 서술자의 개입 맞아요. 맞아. 편집자적 논평 다 맞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설에서의 용어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쪽 판소리계에서, 판소리에서 온 거예요. 판소리에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이 사람이 하나의 서술자가 되면서 이야기를 갖고 놀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죠. 서술자가 개입됐을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 됐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죠.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편집자라는 사람은 뭐지? 편집자죠. 편집자는 어떤 사람이야? 에디터네? 뭔가 편집하는 사람? 이야기를 갖고 노는 사람이야. 누구? 가창자. 이야기를 갖고 노는 사람이 논평하다. 논평이라는 단어 뭐니? 논평. 논평. 논평하다.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을 평가할 때.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특징들이 어디에 반영이 됐다고요?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에. 자,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개념을 알아둡시다. 전. 얼마 전에 추석에 전 많이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어? 그 전은 아니겠지. 저 전은 뭘까? 맞아요. 전이라는 거는 일대기예요. 그 일대기. 전기문 할 때 그 전자. 그쵸? 위인 전기 할 때 그 전자예요. 자, 그래서 이 전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일대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일대기 나왔나 볼까? 처음에 심청이는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소설의 첫머리에서는. 그리고 낳은 지 며칠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쵸? 심청이 낳고 나서. 그래서 이 심학규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주 어렵게 심청이를 키우는 장면이 처음에 그 일대기의 첫머리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 보자. 위기, 벌써부터 위기가 나오네. 그럼 앞부분에 생략된 부분들은 심청이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이 위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자, 심학규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요, 우리가 장애가 있었어요. 장님이라고도 하고, 장님을 다른 말로 봉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봉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눈이 안 보이는 심씨 아저씨라는 말이겠죠. 자, 이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인 채로 여러 해를 살다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스님을 만나서 불공을 들이면 네 눈이 띄어질 거야 라고 부처에게 공을 베풀거나 덕을 베풀면 네 눈이 띄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스님이 어떻게 보면 신봉사를 이렇게 꿰어내. 그렇죠? 언제? 어디선가. 근데 그 조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
자, 이것도 우리 단순 수치 계산을 한번 해보자.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쌀 한 석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그 감이 오니? 쌀 한 석 뭔지? 쌀 한 석. 한 석 하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지? 쌀 한 석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 20킬로? 넘지 않을까? 80kg. 80킬로예요. 쌀 한 가마니 할 때는요, 20킬로 한 가마니가 아니라 80킬로 한 석이에요. 그럼 자, 80킬로야. 80킬로인데 보통 제가 쌀 살 때 한 10킬로 정도 쌀을 우리 집에서 사거든요. 10킬로 정도 쌀을 사요. 10킬로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5만 원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나. 지금 5만 원이면 7만 원이면 9만 원인데 솔수였거든. 근데 5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5만 원에 제가 10킬로의 쌀을 샀어요. 그러면 자, 80킬로면은 얼마? 80킬로면 얼마? 40만 원이에요. 단순 계산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감이 오지 않는 이 계산들은 항상 수치 변환시켜서 느껴야 돼요. 거리라던가 이럴 때. 그건 40만 원인데 이게 몇 석? 300석. 얼마? 1200원. 에헤? 1억 2천. 이런 야, 여기서 산수 실력이 드러나면 어떡해. 1억 2천이야. 그럼 갑자기 1억 2천이 어딨냐. 그리고 단순 계산이라고 했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 300석을 신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알았는지 심청이가 자신을 공양 제물로 바치면서 그럼 우리 300석만 주세요. 그럼 제가 팔려갈게요 라고 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위기로 갑시다. 자, 어느 저 동방이 밝아오니. 동방이라는 거는 무슨 단어니? 동방. 옛날에 이거 나오면 동방신기라고 막 했는데 그쪽에 동방이기도 해. 그 동방. 동쪽 방향. 해 어디서 떠? 그래, 동쪽에서. 동방이 밝아온다, 해가 떴다라는 의미예요. 동쪽에서 떠서 서로 가지. 그러면 우리 일출 보러 어디 가? 동해 가, 서해 가? 동해 가잖아. 자, 동방이 밝아오니 무슨 말이에요? 동쪽 방향, 해가 뜨니 라는 말로 우리는 바꾸면 되겠지? 심청이가 아버지 진지나 마지막 지어드리라 하고 문을 열고 나섭니다. 왜 마지막이에요? 오늘 팔려가니까. 자, 근데 단 상황. 이때 당시 아버지는 알고 있다, 모른다? 몰라요.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자, 벌써 뱃사람들이 살인문 밖에서, 자, 살인문이라고 한 거는 옛날 초가집이, 초가집만 있지 않고 그래도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에 간이문으로 설치해 놓은 문, 간이문은 아니고 간단하게 설치해 놓은 문. 자, 그 문 밖에서, 담벼락 문 밖에서, 자, 오늘 배 떠난 날이니 수위 가게 해주. 자, 수위라는 단어는 뭐니? 수위. 쉽게. 우리 좀 편하게 좀 가게 해줘. 자, 이 말인 즉슨, 야, 심청아, 우리 좀 빨리 가서 일 좀 처리하자. 네가 여기서 질질 짜고 이러면 우리 편히 못 가니까 우리 빨리 가자. 이런 말이에요. 자, 심청이 이 말을 듣고 얼굴빛이 없어졌습니다. 얼굴빛이 없어졌다. 무슨 말이니? 놀란 거죠. 이제 뭔가 확 다가온 거죠. 잠깐만, 여기서 한자 성어가 뭐가 있는지 보자. 아연실색 있나? 없네. 그럼 안 나오려나? 아연실색하다라는 단어 들어봤어? 우리 아연질색이라고도 듣기도 하는데 아연실색하다. 써놓게 아연실색. 놀랄 때 우리가 아연실색하다라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자, 손발에 맥이 풀리며 목이 메고 정신이 어지러워 뱃사람들을 겨우 불러서 이제 심청이가 얘기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끊으면 이것도 하나의 소설로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산포 가는 길에서 우리가 계속 보잖아. 시점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 자, 이 시점은 지금 몇 인칭 시점 같아요? 고전은 이거밖에 없어. 이 얘기밖에 안 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어요. 고전은. 그러면은 자, 산포 가는 길이랑 심청전은 둘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오케이. 자, 뱃사람들을 불러 여보쇼 선인네. 자, 선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자가 배선자예요. 착할 선자 아니야. 이때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배선. 무슨 선 이러잖아. 유조선, 화물선. 자, 선인네들, 나도 오늘 배 떠난 줄 알고 있으니까 내 몸 팔린 줄 우리 아버지 아직 몰라요.
많이 나시면 지뢰 야단. 지뢰라는 거는 무슨 단어야? 지뢰? 미리, 바로, 혹은. 그렇게 야단이 날 테니까 잠깐 기다리면 제가 진지나 마지막으로 지어 잡숫게 하시고 말씀 여쭙고 떠날게요. 진지 여기에 마지막 제가 밥을 차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소재의 쓰임, 이 진지의 쓰임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이 있어? 어떤 의미가 담겨? 심청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로서 쓰이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정성이라고 하는 요 소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탁이야. 선인들은 빨리 가고자 해갖고 어떤 태도로 얘기해? 자, 우리 빨리 좀 가자 라고 하지만 심청이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아직 나 모르세요. 나 팔리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진지 좀 정성껏 해드리고 갈게요 라고 하니까 뱃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 사람이네. 그치? 그리 아시지요? 인정이 그나마 있네요. 그나마 인정이 있죠. 자, 심청이가 들어와 눈물로 밥을 지어 올립니다. 눈물 흘리고 있어요. 상머리에 마주 앉아서 짐지 많이 드시라고. 자반 고등어 혹시 자반 들어봤니? 이렇게 짭짤하는 거. 짭짤한 고등어 자반이라고 해서 자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소금에 절인 생선들을 자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냉장고 있니 없니? 그러면 생선은 금방 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김자반도 어떻게 해서 김자반이라고 할 때 그 김도 어디에 볶아야 돼? 소금기에 볶는 거잖아. 그 자반이라는 게 다 소금기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콩자반, 김자반, 그 짭짤하게. 왜냐면 그렇게 소금기 있게 처리가 되면은 뭘 잡아? 세균을 잡아. 그래서 오래 보관이 돼요. 과학적 원리. 자,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싸 수저로 올리시면서 많이 드세요. 자, 그러니까 신봉사는 철도 모르라는 건 뭐야? 눈치 없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상황도 모른 채. 그냥 눈치 없이 철도 모르고 신봉사가 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눈치가 없다는 얘기보다 상황을 모르는 거지. 이때 그래서 상황도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니까 야, 오늘 반찬이 좋네. 제사 지냈냐? 왜냐면 제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득 차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하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주. 그럼 지금까지 어떤 장면이었어요? 이제 뱃사람들이 와서 심청이가 팔려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식사를 정성껏 지어서 하는 장면.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이 말은 누구의 말인지 한번 봅시다. 뭘 표현한 건지 봅시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서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까지. 이거는 누가 한 말이야? 자, 여기서 나왔던 심청이의 말인가? 아니지. 심청이의 말이었으면 대화 처리를 했어야지. 혹은 심학규의 말인가? 신봉사의 말인가? 그럼 대화 처리를 했었겠지. 서술자의 말이겠죠. 그럼 이 서술자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그 뉘앙스를 한번 파악해봐. 자,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누가 꿈을 꾸었어요? 신봉사가 꿈을 꿨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꿈을 꾸었는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기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가 좀 이야기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자, 서술자가 여기서 개입이 된 거예요. 서술자가 부자간은, 자, 부자간 무슨 단어니? 부자간 아버지와 자식, 알겠죠? 뭐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선 자식이라고 보는 게 낫겠지. 심청인 딸이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은 천륜지간이래요. 천륜지간, 이때의 지도 어조사 의예요. 그래서 지간은 뭐뭐의 사이다. 무슨 사이? 천륜. 천륜의 사이라는 건 뭐니? 하늘에서 인연으로 정해진. 하늘의 인연으로 정해진 사이다. 하늘에서 정해놓은 사이다. 라고 해서 꿈에서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해서 서술자가 지금 이 꿈에 대해서 신봉사가 얘기할 꿈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만 전달해 준 건 아니지. 사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당시 신봉사는 이런 꿈을 꿀 건데 그래도 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 라고 상황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는 이런 꿈의 기능. 자, 그러면 신봉사의 이 말은 어떤 말인지 보자. 베이비. 베이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부르는 거지. 딸, 야, 이상한 일도 있다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네. 수레라 하는 것은, 자, 이때 수레를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신봉사는 귀한 사람이 타는 건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장승상댁에서 가마태어 갈란가 보다 라고 해서 이 꿈을 지금 현재 밥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석하는 신봉사의 해석. 자, 신봉사의 해석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어? 꿈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길조로 해석했어요. 길조. 길조라는 단어는 뭐니? 길조. 자, 길, 이거는 길하다라는 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징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좋은 징조로. 그래서 길조로 해석했다라는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길조. 신봉사 해석은 길조 아니면 좋은 꿈. 앞으로 닥쳐올 좋은 미래. 자, 근데 이렇게 신봉사의 해석은 한번 보자. 이게 전체 심청전 전체를 보면 이것도 해석이 맞다. 왜? 이 해석도 맞아. 이 해석도 나중에 결론을 보면 맞아요. 어디로 가니까 심청이는? 그렇지. 용왕 왕궁 그 왕비가 되죠. 용왕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용궁에서 올라가서 왕비가 되죠. 나라의 왕비가 된단 말이야. 뒷부분 보면. 자, 그러니까 이 해석도 신봉사 해석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심청이는 어떻게 해석할까? 당시 심청이는 이걸 흉조라고 해석을 해요. 흉조라는 건 어떤 징조겠어? 나쁜 징조. 나쁜 꿈으로 해석할 거야. 왜? 자신이 지금 팔려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청이의 해석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저 죽는 꿈인 줄만 알고. 그러면 자, 어떻게 됐던 심청이의 해석이 됐던 아니면 신봉사의 마지막에 그 결론과 연관되는 해석이 됐던 복선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 복선은 어떤 뜻이니? 복선, 미리 암시해 주는 거죠. 미리 사건을 암시해 주는 거. 그러면 자, 어떤 사건을 암시해 줘? 첫 번째 꿈은 죽음을 암시하는 꿈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황후가 될 것, 왕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봉사의 해석도 맞는 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런 복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왕비가 됐다고 해서 황후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된 게 아니지. 이미 한번 암시가 됐죠. 자, 일어나요 얼른. 자, 심청이는 저 죽은 꿈인 줄 알고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얘기했어? 그 꿈 참 좋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야? 자신의 마음과 반대되는 얘기했네. 반어적으로 얘기했지. 반어법이지 사실. 하고 자, 진지상을 물러내고 담배도 태워드린 다음에 밥상을 앞에 놓고 먹으려 하니 같이 밥 안 먹었네. 아버지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먹는 이런 우리 옛날에 그 유교적 가치관, 가부장적 제도. 자, 간장이 썩는 눈물은 눈에서 솟아나고 간장이 썩는데 얘들아, 이때 간장이 썩는다라는 간장은 뭐니? 애간장. 그때 애간장이 어디야? 애간장. 여기 안에 장기들. 실제 우리 간과 장들. 그게 썩어난다고. 간장이 썩는다라는 말의 유래를 우리 어디서 보냐면은요, 옛날에 원숭이, 이거 고사인용인데, 자, 어미 원숭이에서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낳아요. 출산을 해요. 근데 이 아기 원숭이를 사람들이 싹 하고 이렇게 데려갔다?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 입장에서는 아기 원숭이를 잃은 거잖아. 그랬을 때 어미 원숭이가 꽥꽥거리면서 발악을 하다 죽어요.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배의 간과 장이 다 끊어진 상태가 돼요. 배에 있는 간과 장들이 다 끊어진 상태로 죽어요. 그러면 뭐에 비유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이렇게 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아버지 신세 생각하며 저 죽을 일 생각하니 아버지 신세를 생각해요. 정신이 아득하고 몸이 떨려 밥을 먹지 못하고 몰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청이는 자기의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죽고 나면 아버지 누가 어떻게 해드리지? 아버지는 정상인도 아니잖아. 눈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여기서의 심청이의 캐릭터가 잡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청이 얘기할 때 앞에 두 글자 붙이잖아요. 효녀 심청이라고. 자, 그린 다음에 심청이가 사당에 하직하고, 자, 이때 하직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니? 하직하다. 하직하다. 물론 벼슬에서 내려올 때도 하직하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직 인사를 드릴 때 뭔가 헤어지는 인사를 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헤어지는 인사. 다시 세수하고 사당문을 가만히 열고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때 그럼 사당은 누가 있는 거냐면 우리 선조들의 어떤 위패를 모셔놓다거나 혹은 집에서 모시는 그런 신들. 자, 못난 여손. 자, 이때 여손이란 단어 뭘까요? 여손. 손. 우리가 손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손자 할 때 그 밑에 있는 어떤 우리 자신의 자녀의 자녀들. 자, 못난 이 여자 자손이 아비 눈을 뜨기 위하여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의 제사를 끊게 됩니다. 제사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자, 사모하다라는 단어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깊이 따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상투적이라는 단어는 또 뭐니? 얘들아, 상투적. 상투적. 상투적 표현이다. 흔히 쓰는 표현이다. 흔히 쓰는 표현이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상투적 표현이다. 이해됐어요? 상투. 상투가 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상투 그거 아니야. 흔히 사용하는. 자, 제사를 끝나오니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에요? 인사하는 상황이에요. 자, 울며 하직하고 사당문을 닫은 뒤에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부여잡고 기절했습니다. 왜 기절했을까? 왜 기절했을까? 갑자기 기절했네? 이제 팔려갈 거 생각하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오는 거잖아. 그치? 자,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아가 베이비 웬일이야? 정신 차려줘. 얘기 좀 해봐. 신청이가 여쭙기를 아버지 제가 못난 짤자식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300손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사실은요 이 남경 뱃사람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제가 떠나는 날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인당수 제물. 요새 뭐 누구 여기서 뭐 인당수 제물로 팔려가니? 우리?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어떤 뭐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관습이긴 한데 옛날에 관습이 뭔가 누구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어요. 그게 동물이 되었건 혹은 어떤 음식이 되었건 뭔가 제물로 바치는 습관인데 그중 악습 중에 하나가 인신공양하는. 자, 공양이란 게 제물을 바치다. 제물로 바치는 거. 무엇을? 인신, 사람을. 우리 사람을 이렇게 뭔가 납치하는 사람은 인신매매범이라는 단어 들어봤니? 그 단어예요.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나쁜 악습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풍습인지 모르겠어. 이게 조선시대의 소설이긴 하지만 심청전은 조선시대에 만든 거지만 심청가는 언제부터 이어졌을까? 심청가. 고려시대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신라시대 때부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언제의 관습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자, 그럼 이때 신봉사의 말은 어떤 심정, 어떤 감정이 들어가야 될까? 어떤 감정? 놀라지? 날벼락이지? 그치? 날벼락을 맞은 거야. 그럼 여기서 혹시 어울리는 BGM이 있을까? 깔리는 음악. 어떤 BGM이 깔려야 될까? 백그라운드 뮤직, BGM.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 뭔가 절망의 짜자자잔 뭐 이런 절망의 느낌.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참말이냐 참말이냐 에이고 에이고 이게 웬 말인고 라고 하는, 내가 왜 BGM 얘기를 했냐면 여기부터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생겨버려요. 반복을 통해서 이런 느낌, 운율. 자, 참말이냐 아이고 이게 웬 말인고 못 가리라 못 가리라 반복하고 있지. 내가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한단 말이냐, 참말이냐 웬 말인고 내가 한 대로 말이냐, 서리적 표현으로 너 어떻게 너 맘대로 그렇게 팔 수가 있어? 내가 살고 내가 눈을 뜨면 그거는 마땅한 일. 누가 팔면은, 누가 팔리면 내가 살고, 아니야 팔리지 않고, 내가 팔리지 않고 내가 눈을 뜨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야. 네가 안 팔린 채 내가 눈을 떠야지. 근데 내가 살지 않아요. 내가 죽어. 네가 죽어서, 심청이 네가 죽어서 내가 눈을 뜨면 그게 할 일이냐. 여기 대꾸라고 나왔네. 이게 왜 대꾸지? 이게 왜 대꾸지 얘들아? 자, 대꾸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대꾸는 비슷한 구조가 잡혀야 돼요. 그럼 비슷한 구조 어디가 잡히냐? 조사라던가 어미. 그렇지. 내가 살고 자식 죽여 눈을 뜨면 눈을 뜬들 그건 마땅해 할 일이냐. 자, 이런 식으로. 자, 구조들이 좀 비슷하게 연결 한번 해볼까? 내가 살고 자식 죽여 눈을 뜨면 눈을 뜬들 그 마땅이냐 할 일이냐. 자, 이런 식으로 대꾸라고 하는 요 표현법 하나 알아야 돼요. 또 서리법도 있지. 차마 할 일이냐? 정답은 있지. 그럼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답이 나와요. 자, 너의 어머니 늦게 너를 낳고 초 1회 안에 죽은 뒤에 1회 며칠? 7일. 주 7일 공부하는 학원. 자, 눈 어두운 늙은 것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차한 말 해가면서 동량젓 얻어 이만치 자랐는데, 자, 신봉서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있고요. 자신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년아. 이년아? 자, 내 아무리 눈을 어두우냐 너를 눈으로 알고 네가 내 눈이 되어줬잖아. 너의 어머니 죽은 뒤에 내가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때 신봉사의 느낀 감정을 또 사자성어로 해보시자. 청천벽력.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청천벽력. 청천은요 마른 하늘에, 맑은 하늘에, 병력 날벼락. 많이 들어봤지?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냐. 자,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한자 성어까지도 대비해 주셔야 돼. 이런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는 뭐가 있을까? 자, 말아 못하리라, 하지마 아내 죽고 자식 있고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서리법 계속 나오죠. 그럼 여기서의 표현법의 또는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 또는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놓을까? 서리법이 많이 쓰이네요. 또는 서리적 표현. 하나 더, 대꾸도 쓰였습니다. 대꾸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서리법은 많이 나왔으니까. 서리법, 서리적이라고 할게요. 미안해. 서리적 표현. 대꾸. 자, 서술과 표현상의 특징으로 보면은 대꾸 찾아야 돼요. 서리적 특징 찾아야 돼요. 자,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라고 하는 어떤 심청이가 팔려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죠. 눈을 팔아 너를 살터에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내가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리. 사실 심청이 얼굴 보려고 눈 뜨고 싶었던 건데 안 그래? 이 마음 나도 알 것 같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눈이 가려졌어? 못 봐? 심각할 것 같아. 자꾸 그러는데 우리 딸은 왜 내 눈을 이렇게 자꾸만 팔려고 하냐? 3살짜리라서 뭘 안 돼 아빠가 이제 너 못 봐, 세아 못 봐 이러면은 그래?
어우씨 꽉. 우리 딸이 그래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자, 어떤 놈의 팔짝을 내 사공지수 된단 말이냐? 얘들아, 요 사공지수라는 뜻, 요 뜻은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을 합시다. 요거를 전체로 아는 게 아니라 사공지수라는 거냐? 아주 불행한 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불행한 처지. 아주 불행한 처지. 자, 사공지수도 우리 한자성어 공부할 때 요 지자는 얘들아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뭐뭐의. 요 숫자가 우리 수장, 머리수, 대장이에요. 1등. 우리 수석했다라는 단어 할 때 요 과 수석했어요 할 때 1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의 1등이야? 네 가지 아주 궁색한, 아주 나쁜 상황의 1등. 그럼 네 가지 나쁜 상황이 뭔데? 여기 있는 거. 사공은 늙은 호랍이, 늙은 과부,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 중에 1등이야. 사공지수.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이놈 상놈들아. 이때 상놈은 조금 더 우리 억양 세게 해야 될 텐데, 그치? 야, 이 쌍놈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 나쁜 놈들아. 야, 장사도 좋지만 사람 사다 제사하는 게 어디서 보았느냐.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판이에요? 인신공양에 대한 비판이에요. 하느님의 어지심과 귀신의 밝은 마음, 앙화가 없겠느냐. 앙화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돼. 앙화. 재앙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재앙이 없겠어? 눈먼 놈의 무남동녀. 얘들아, 무남동녀 무슨 말이니? 자식이, 아들은, 남자는 없고 동녀 한 명의 여자만 있는 거. 혹시 여기 무남동녀이신 분? 외동딸이신 분 없어? 외동인데 다른 형제 없이 혼자만? 없구나. 그래? 그렇게 형제들 있으면 좋니? 혹시 우리 여성분들 기준으로 형제들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다들 싫어요. 아 싫어?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살고 있어? 동생 있는 사람? 동생도 별로야? 남동생이니? 남동생. 아 그래? 알았어. 참고할게. 참고할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언니는 괜찮은데 남동생이 별로예요. 그래? 잠깐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우리 승훈쌤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 아들이 있으시거든? 근데 나는 딸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민이지. 그럼 이제 따로 나오시면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니? 자, 무남동녀 철모르는 어이하니 나 모르게 유인하여 값을 주고 산단 말이냐?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지? 비판하는 거지? 서리적 표현. 돈도 싫고 쌀도 싫다 내 이놈의 쌍놈들아 라고 하는 요 부분.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세상 다 싫은 것 같아. 그치? 엄청나게 욕하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옛꼴을 모르느냐?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주가 되는지 한번 또 정리해보자. 자, 너 옛글 모르니? 7년 대할 가물적에. 자, 7년 대한,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7년 동안 대, 큰, 한이라는 거는요, 가물때, 가뭄이 왔을 때, 큰 가뭄이 왔을 때, 7년 동안에 큰 가뭄이 있을 때, 사람으로 빌라하니라는 거는요, 사람으로 인신공양하라고 했으니까, 탕임금, 이것도 고사인용이네요. 중국의 고사인용을 하면서, 고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야? 옛날 이야기. 옛고자의 사건,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탕임금이 어지신 얘기를 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바라는 거, 비는 거는 사람을 위함인데 사람 죽어서 빌 것이면 차라리 내 몸으로 대신하리라 라고 탕임금의 이 고사인용. 그러면은 이 고사는 인신공양에 대한 비판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몸소 희생하여 몸을 정이 깨끗하게 하여 요 상님들에서 빌었더니 인신공양의 재물을 스스로가 된 거예요. 임금이. 그런데 하늘이 감동했는지 넓은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으니, 야, 내 몸으로 대신 감이 어떠하냐? 내가 그럼 대신 갈게. 우리 심청이만은 살려줘. 여보, 동네 사람들 저런 놈을 그저 두고 보고. 동네 사람들한테 또 호소하고 있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서술상의 특징. 앞에서는 뭔가 리듬감 있게 운율에 대한 느낌으로도 얘기돼요. 그런데 이야기도 산문적인 느낌도 쭉 이어서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구어적 표현, 구어라는 단어는 뭐니? 말하는 거, 말하듯이. 운문체, 리듬감도 있게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란 얘기야. 자, 아까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쵸?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소설에 들어와서 이런 판소리계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이 문장 다 외울 수 있니? 이 시도 아니고 외울 수 있어. 못 외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요 부분이 항상 요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우리가 대충 물어볼 때 대충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지에서 막 정확하게 찾아서 풀어야 되잖아. 이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못 가 심청아. 또 인신공양 안 돼. 또 고사 인용할 거면 차라리 날 데려가. 뭐 이런 내용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 그럼 그 내용적인 측면에 갖는 의미, 아, 심청이 못 가. 차라리 나쁜 놈들아 날 데려가. 라고 해서 어떤 본인이 심청이를 팔고 눈을 뜬다 한들 아무 의미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 부분. 이 부분 아까 서리적 표현이 쓰였어요. 대꾸가 쓰였어요. 그리고 구어체와 운문체가 섞여서 쓰여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선택지에 1, 2, 3, 4까지도 배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까지. 그럼 여기와 관계없는 서술상의 특징을 하나 껴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서 또는 이 부분이라고 딱 명시하지 않고 이 소설 전체에서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짜증나. 욕해. 그거 다 읽어봐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은 읽고 풀 거야? 안 읽고 풀 거야?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 그치? 아는 내용인데도 여기 기억하니 그러면? 이거 기억나? 아니, 이거 대형은 기억나겠지. 뭐가? 내용만 기억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의 표현법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아, 여기서 뭐가 나오지? 서리법이 나오는구나. 대꾸가 나오는구나. 구어체와 운문체가 같이 쓰이는구나.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오는구나. 다시 정리할까? 어우, 힘들어. 자, 옆에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서 지금 누구의 말에서 신봉사의 긴 이 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또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보이는 거 서리적 표현. 그냥 이거 이제 눈 감고도 나와야 돼. 두 번째는 대꾸, 구어체, 운문체. 그래서 판소리계 특징 까지. 자, 이렇게 그냥 신봉사의 긴 말에서 우리가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서리적 표현이 쓰여요, 대꾸가 쓰여요, 구어체예요, 운문체예요, 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요 라고 개념화 시키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내용을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 부분. 또 하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요, 어휘 문제. 사공지수 무슨 뜻, 앙화 무슨 뜻, 7년 대담 무슨 뜻. 자, 이렇게 어휘 어려운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뭐 이렇게 많이 할게. 이 상황에 맞는 한자 성어 혹시 없나?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우리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없는 것 같아? 그러네. 없네.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겠다. 이걸 왜 나오는지는 알겠다.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산보 가는 길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자, 심청이가 아버지를 붙들면서 울면서 위로합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저는 죽지만은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세요.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딸 낳고
후사나 전하고 후사나 전하다는 건 뭐니? 이후의 이야기들, 이후의 사건들. 그러니까 앞으로 가정을 꾸리세요. 못난 딸 자식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평안히 사실 얼마나 효녀 같니? 근데 효녀라기보다도 누구에 대한 어떤 마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죠. 자, 이 또한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운명.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자세. 자, 뱃사람들이 근데 우리 캐릭터 보자. 아까 뱃사람들이 그래도 다소 인정은 좀 있었지. 인정이 좀 있었어요. 자, 뱃사람들이 그런 형편을 보고 모여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 저 심소조의 효성. 소조라는 단어 뭐니? 소조. 이거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젊은 여성. 젊은 여성한테 소저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심소저. 젊은 여성 우리가 아가씨라고 하잖아. 자, 심아가씨 저 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이 신세를 생각하니 아, 이 사람 참 어렵겠구나 해서 한 살림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면 어떨까? 그 말이 옳소 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뱃사람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조금씩 돈을 냈어요. 우리 아까 사자성어 뭘로 연결될 수 있어? 오케이, 십시일반 연결될 수 있겠네. 십시일반 해서 뭐 했어? 쌀 200석과 돈 300냥이며 무명 300 각 한 동씩을 마을에 들여놓고 마을에 들여놓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모아서 당부하기를 자, 돈 200석과 돈 300냥을 착실한 사람한테 주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바칩시다. 300석 가운데 20석은 자, 여기서 갑자기 300석으로 바뀌었어. 200석이었는데 이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타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앞에서는 200석이라는데 여기는 300석이잖아. 자, 300석 가운데 20석은 올해의 양식으로 식사를 좀 하고요. 나머지는 해마다 빚을 주어서 이자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봉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복지제도까지 마련해줬네. 그치? 자, 사실 그럼 이 200석이고 300냥이면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심청이 돈으로 근데 인신공양을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깝다. 어쩔 수 없네. 자, 아무튼 십시일반 했네 라고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뱃사람들이 그러면은 진짜 돈이 아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쌀 300석은 한 1억 2천이잖아. 그럼 한 1억 가까운 돈을 모은 거 아니냐? 그게 십시일반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뱃사람들이 그럼 막 수천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자, 마을 관청에도 공문으로 보내고 마을에도 알립시다 라고 해서 여기서의 이제 인물의 캐릭터가 잡혀요. 뱃사람들에 대한 캐릭터 어떻게 잡혀요?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일처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의 캐릭터. 배려심이 있는 장면은 어디에서? 아까 그렇게 하소. 아버지 아버지께 진지 좀 올리고 저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 인정 많았죠? 인정이 많고 일처리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캐릭터들 잡아줘야 되고요. 자, 구별을 다 짓고 나서 자, 심소저, 소저라는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요? 심소저? 젊은 여자. 가자 할 때 자, 무릉촌의 장승삭 때 부인. 자,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그럼 누구한테 붙이는 거야? 결혼한 여성. 그치? 결혼한 여성한테. 그래서 소저와 부인은 항상 여성한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제야 말을 듣고 자, 시비, 이때의 시비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많이 나온 단어예요. 시비, 여자종. 자, 우리가 종을 얘기할 때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얘기할 때 노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자, 이 노자가 남자종을 얘기해요. 비자가 여자종을 얘기해요. 시비라고 할 때 이 비가 여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근데 시비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쓰지. 너 왜 이렇게 시비야? 그때 시비는 시시비비를 가리다의 시비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다. 너 왜 이렇게 시비야? 너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해? 자, 소저가 시비를 따라갑니까? 자, 장승상 부인이 소저의 손을 잡고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 무상한 사람아,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자식으로 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 않은구나. 왜? 팔려가면 나한테도 인사해야지. 300석에 몸이 팔려간다는 거 효성이 지극하지만
내가 살아 세상에 있는 거 다 가겠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너의 그 효성보다 야 목숨이 더 중요해. 나와 의논했으면 진작에 내가 주선해서 주었지. 300석을 내가 사서 줬겠지. 누구한테? 공양미로. 그렇죠. 공양미 300석으로 내가 그렇게 돈을 어디서도 뭐 땡겨서 그 돈을 내가 해줬겠지. 이제라도 다시 내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돌어주고 당치하는 말, 이때 당치하는 말 뭐야? 저 팔려가요. 이 말 하지도 마. 그러니까 심서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하고 땡큐 하고 안 받네. 당초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을 이제 후회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공을 들일 양이면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며 명분이 없어요. 누구의 재물? 장승상이 그렇게 돈을 준다 한들 제가 그 명분 없이 어떻게 받아요? 또 300석을 내가 만약에 도로 내어주면 이 뱃사람들 여기 왜 왔어요? 뱃사람들은 왜 온 거지? 신청인을 재물로서 데리러 간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300석을 다시 돌려준다고 한다는 이 뱃사람들은 어때? 이를 허탕치는 거지. 뱃사람들에 대한 또 생각도 하고 남에게 몸을 허락하여 약속을 정했으니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장승상 부인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승상 부인이 한 말에 저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설득. 어떻게 설득하고 있어요? 뱃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명분 없는 그 돈을 받을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약속은 이미 한 거니 어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하물며 갑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차마 어찌 낫을 들어. 이때 낫은 뭐니? 얘들아 요 낫은 무슨 글자야? 낫 치읓 받침 얼굴이에요. 낫 얼굴. 그치? 얼굴을 들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 착하신 말씀은 저승으로 돌아가서 결초보은 하겠습니다. 결초 풀을 결박해서 풀을 묶어서 보은 은혜를 갚는다. 그럼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는요. 이 고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자성어와 함께 그 배경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생략을 좀 하고 죽은 뒤에라도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말이고요. 자, 부인이 보니 다시 엄숙한지라. 누가 엄숙한 거야? 누구의 태도가? 심청이의 태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자, 심소저가 울면서 여쭙기를 부인은 전생에 나의 부모입니다. 자, 여기서 전생 이야기를 꺼냈네요. 자, 이런 전생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종교 무슨 종교니? 불교. 불교의 세계관이 있네요. 효도를 중요시하는 거는 어느 세계관이니? 어느 종교니? 그렇지, 효도는 유교. 불교는 전생. 자, 부인은 전생에 저희 부모님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 한 수 지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 한 수 시를 한 편 짓습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눈물이 비가 되면서 송이 꽃이 되어 그림 족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눈물의 물 방울이 여러분들 그 서예 써본 적이 있니? 서예를 안 했으면 미술 물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 물감 혹은 그 먹이 어떻게 돼? 확 번지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송이 꽃이 되면서 그 눈물 방울이 종이 전체를 적시고요. 그 글의 내용. 자, 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못 읽겠어요.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입니다. 생기사귀 일몽간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한 꿈속입니다. 견정하필 정에 이끌려 어찌 굳은 눈물을 루잠잠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의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단장처 애끓는 곳이 있으니 단장처 애끓는 곳이 있으니 초록강남 인미환 풀 돋는 강남에 인미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일이냐?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 심청이의 이 죽음, 그것이 가장 애가 끓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세간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가장 애끓는다라는 건 가장 슬프다는 거지. 아까 애가 끊어지다라는 단어는 얘기했죠. 원숭이의 장기가 다 끊어질 듯한 고통, 아픔, 그런 슬픔이 이곳에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람 죽고 사는 거는 한 꿈속이야. 이건 인정. 왜? 사람 죽고 사는 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죽는 거는 뻔한 거고. 그래서 어찌 눈물을 흘리랴 마는 서리법. 눈물 안 흘릴 수는 있어. 왜? 이거는 어차피 뻔한 일이니까. 그래도 가장 슬픈 건 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내가 여기 못 돌아오는 거야. 풀 돋는 강남, 이곳은 고향이잖아요. 이런 고향 혹은 내가 이 애정 어린 곳에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건 참 슬프네 라고 하니, 이 글을 보고 장승상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미 귀신이라는 얘기일까? 아니, 글 쓰는 솜씨가 어쩜 이렇게 글도 잘 쓰니. 너는 선녀야. 그래, 나도 이제 받아들일게. 넌 선녀니까 이제 옥황상제가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나도 피할 수가 없어. 나 또한 여기에 글을 써서 답가를 해줄게.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 시가 갖는 기능을 한번 봅시다. 여기 정말 중요한데, 갑자기 이야기를 쭉 전달을 하다가 소설에서 이런 시, 운문이 드러나요. 운문. 이렇게 운문이 뿅 하고 나타나면, 자, 지금까지 쭉 산문으로서 전개되던 이런 느낌이 운문이 제시가 되면서 리듬감이 변화하죠. 요런 특징이 하나 보여요. 산문으로서 이야기가 쭉 전달되던 내용이 운문이 뿅 하고 등장하면서 리듬감이 변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요거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봅시다. 그럼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자, 이 시는, 또 장승상 부인이 답가로 낸 이 시는 이 산문적인 소설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 아니죠. 오히려 운문의 특징인 당시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함축해서 의미를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심청이가 썼는데, 만약에 그냥 심청이가 안 쓰고 부인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하고 갔으면은 이런 느낌 하나 하고, 굳이 이렇게 시를 써서 리듬감도 변화주고 이 시의 어떤 감정을 함축해서 딱 주니까 오히려 더 그 감정이 확 살아나기도 하죠. 이렇게 슬프구나 심청이가. 그렇죠? 그럼 그 슬픈 감정을 받은 장승상 부인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야, 난데없는 비바람 어두운 밤에 불어와요. 내가 준비가 되었어 안 되었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난데없이 불어오네.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뉘진 문에 떨어지자. 자, 꽃이 날려서 떨어진다는 거는 꽃이 진다라는 의미지. 꽃이 진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네요. 그렇죠? 자,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어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뭘 비유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꽃의 비유, 심청이죠. 자, 인간의 귀양살이 누가 귀양을 한 거야? 우리 귀양이라는 단어는 뭐니? 귀양. 귀양 가다. 잘못을 저질러서 어디론가 간 거지. 자, 근데 이때 인간의 귀양살이는 누가 귀양을 온 거니? 아까 장승상 부인이 심청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 너는 선녀였어. 원래 하늘의 선녀인데 너 잠깐 인간으로 귀양 온 거야. 그래서 하늘이 다시 정해서 선녀로서 다시 하늘로 불러오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아비와 자식으로서의 이 인간 세상 사이에 정을 끊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런 신선, 선녀, 신선, 선녀, 자, 이런 것들은 도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유교적 세계관도 있고요. 효도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전생, 현생, 후생에 대한 불교적 세계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선 얘기들이 나온다. 도교적 세계관들이 융합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에 나오는 이원론적 세계관.
자, 이원론적 세계관, 천상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다. 그래서 신청이 너는 원래 선녀였을 거야. 근데 뭔가 귀양 와서 인간계의 심청으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까지도 봐야 돼요. 천상계의 선녀 심청이가 인간계로 내려온 거야. 자, 요 부분까지 정리됐니? 자, 내용은 내용대로 어렵진 않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무엇이냐, 개념들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천상계와 지상계, 인간계로 나누는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시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 리듬감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리듬감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의미를 좀 더 함축해서 더 강하게 제시하기도 하죠. 라는 특징들 정리하고, 오늘 졸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 달라고 해. 알았지? 1.5배속으로 봐. 자, 이어서 자, 심소저가 그 글에 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하직했습니다. 신봉사가 괴로워해. 너 못 가. 날 데려가. 너 혼자는 못 가. 라고 하면서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부자간, 이때 부자라는 단어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천륜을 끊고 싶어 끈싸우며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아빠.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으니 하느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정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인정이란 건 사람의 마음, 음으로 할 것이면은 제가 떠나지 않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하늘이 정한 거예요. 운명에 순응하고 있죠. 운명론적 세계관. 하고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의 붙들게 하고서 좀 잡아주세요. 저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소리내어 치맛금 졸라매어 치맛고 거든거든 안고 흐트러진 머릿결 두 밑에 늘어진 비같이 흐르는 눈물 엎어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가면서 건너집. 자, 여기서 외양묘사가 나오죠. 누구의 외양묘사? 심청이의 외양묘사.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 혼비백산한 상태예요, 사실. 자, 그러면서 떠나는 인사. 아무개네 큰아가, 빅베이비인가? 아니죠? 친구. 아무개라는 건 저쪽에 큰아가.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별로 없었어. 그냥 개똥아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큰아가, 너 바느질 수놓기 이제 누구와 함께 하게? 옛날에 나랑 같이 했지? 너 이제 누구랑 하니? 아쉬움에 대한 얘기죠. 자, 작년 단오날에 그네 뛰고 있던 일 너 생각나니? 작은아가 올해 7월 7석에 기원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허사야. 헛된 일이야. 헛된 일. 왜? 내가 팔려가니까. 언제 다시 볼 수 있겠니? 너희는 팔자조와 양친, 두 부모, 양쪽의 부모를 모시고 그래도 잘 살아. 안부 인사하고 있죠. 아쉬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안부 인사도 하고 있고. 자, 동네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붓도록 서로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동네 마을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고 있죠. 자,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밝은 해는 어디 가고 어두 침침한 구름이, 자, 청산이 찡그려요. 찡긋. 강물이 울어요. 엉엉. 휘둘러서 곱던 꽃은 시들어요. 하늘이 버들가지도 졸듯이 휘둘러졌어요. 복사꽃은 다정해요. 자, 이때 이런 대상들은 실제로 이렇게 슬퍼할 수 없는 대상들이죠. 식물에게 슬픈 감정을 투영시켜서 슬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드러나고 있죠.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 그건 의인화된 대상이에요. 같이 항상 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꾀꼬리와 두견새, 요 두견새예요. 두견새. 자, 꾀꼬리, 너는 누구랑 이별했는데 그렇게 울고 있니? 두견새는 아주 피를 내면서까지 울고 있구나. 다른 밝은 넓은 산을 어디에 두고 애끓는 슬픈 소리를 울어서 보내느냐. 내 아무리 가지 위에 가지 마라 울지만
나는 값을 팔고 팔린 몸이니 어찌 다시 돌아올까 까까 돌아올 수 없어. 자, 바람에 날린 꽃이 이제 얼굴에 와서 부딪히니 꽃을 들고 바라보면서도 얘기하네. 봄바람아, 사람 마음 알려주지 못하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꽃을 보내니. 옛날 고사인용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비녀 있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 이 몸이 뉘를 위해 단장하리 예쁘게 꾸미리. 단장이라는 건 이때 예쁘게 꾸미리. 앞산이 지는 꽃이 지고 싶어 지려야만은 마지 못한 일이러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에서 꽃이 지듯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지금 팔려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전반적으로 계속 운명에 순응하는 이런 심청이의 자세, 모습, 태도. 자,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낼게요. 한 걸음 돌아보며 두 걸음의 눈물 지어요. 엄청 슬픈 장면이죠. 그러니까 심청이의 이런 행동들은 너무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뱃머리에 판자 깔고 심청이를 인도하여 닷을 달고 돛을 달아. 자, 이렇게 뱃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라는 거. 자, 심청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내용 아닐 테니까 각각의 부분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지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끝낼게요. 자, 심청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진지를 대접할 때 그 진지가 갖는 의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성의 표현, 효도의 표현이죠. 자, 그리고 심청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심청이의 얘기에서 드러나는 심청이의 가치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적인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이 신봉사의 말에서 아주 길게 뭔가 랩하듯이 뭔가 운율이 느껴지면서 뭔가 자신의 서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안 되는 거부감, 당혹스러운 마음들이 여기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서리적 표현, 대꾸에다가 또 구어체의 말투에 또 운문체의 말투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앞에서 천륜지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도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었고, 뒤로 가서는 이제 300석에 대해서 인물 캐릭터들 나오죠. 뱃사람들에 대한 캐릭터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그쵸? 나이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신봉사에 대한 어떤 일도 단기 처리해주고 가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장승상이 잠깐 불러서 갔는데 거기서는 장승상이 야, 내가 돈 갚아줄게, 300석 내가 내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했는데 심청이가 설득을 하죠. 어떻게? 저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려갈게요 하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렇게 시를 썼어? 리듬감 변화를 주면서 이 의미를, 지금 현재의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청이의 이런 팔리는 마음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얘기했고요. 장승상 부인 여씨도 심청이를 선녀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서 심청이가 이번엔 길게 얘기를 해요. 누구도 잘 있어라, 누구도 잘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온 세계가 다 슬퍼하고 이제 온 세계가 감정이입이 된 상태로 어떤 소재들은 감정이입이 된 상태로 내용이 끝나더라 까지. 자, 여기까지 끝.